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중은 여전히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칩 설계 회사나 화려한 소프트웨어 기업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자본은 이미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칩들을 깨우고 숨쉬게 만드는 혈액, 즉 전력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아무리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갖췄다 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저 비싼 실리콘 조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누가 더 빠른 칩을 설계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그 칩을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월가의 스마트 머니들이 대중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매집하고 있는 AI 시대의 숨겨진 지배자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AI 데이터 센터가 왜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먹어치우는지 그 물리적인 실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메타가 지금 야심차게 짓고 있는 AI 훈련 캠퍼스 하나에 전력 소모량이 무려 5기가와트 규모입니다. 5기가와트라는 숫자가 단순히 크다는 느낌만 드실 텐데 이게 현실에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의 디아블로 캐니언이라는 아주 유명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대한 원전인데 이게 2.2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다시 말해 메타의 데이터 센터단 하나를 돌리기 위해 캘리포니아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 원전 2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서버실 하나가 원전 2개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I 모델은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절대 잠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스마트폰으로 챗GPT에게 질문을 던지든 지구 반대편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든 이 모든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버는 24시간, 365일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업계 전문 용어로 추론 부하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AI라는 거대한 뇌가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뇌세포를 풀가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챗GPT한테 가벼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 그 이면에서는 수천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엄청난 열을 뿜어내며 복잡한 행렬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접속하니 서버는 쉴 틈이 없는 것이죠. 과거 인터넷 시대의 서버는 사람들이 잠드는 밤에는 트래픽이 줄어들며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는 다릅니다. 미국이 밤이면 한국은 낮이고 유럽이 밤이면 미국이 낮입니다. 전 세계에서 끈질기게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AI는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기저부하 산업이 된 것입니다. 기저부하가 뭐냐면요. 전력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죽어도 켜놔야 한다는 절대적인 전력량을 뜻해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모터는 계속 돌아가야 음식이 상하지 않잖아요.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필수의 영역이죠.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이 숙명 때문에 AI 서버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인류가 가진 선택지를 하나씩 냉정하게 검증해 볼게요. 첫 번째,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친환경적이고 이미지도 좋고 요즘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태양광 패널은 고철이 되고 바람이 멈추면 풍력 터빈은 멈춥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죠. AI 서버는 24시간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원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간헐성이라는 이 문제는 데이터 센터에 치명적입니다. 그럼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두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류의 배터리 기술로는 이 정도 규모의 거대 전력을 장기간 저장하는 게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원전 2개 분량의 전기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배터리로 커버하려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산더미처럼 필요하고 그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배터리는 몇 시간 정도를 버티는 용도이지 며칠씩 이어지는 흐린 날씨를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안은 천연가스입니다. 이건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죠. 파이프라인만 연결되면 해가 지든 바람이 불지 않든 상관없이 터빈을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한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했습니다. 주주들에게 그리고 환경 단체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맹세죠. 그런데 AI를 돌리겠다고 다시 화석 연료를 태운다. 이건 기업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요즘 같은 ESG 경영 시대에 대기업이 탄소 약속을 어기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세 번째 대안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24시간 가동 가능합니다. 해가 지든 비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은요, 제로입니다. 완벽한 제로죠. 게다가 원자력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좁은 면적에서도 엄청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24시간 끊김없이 돌아가야 하고 동시에 탄소도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 까다로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에너지원은 지구상의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남은 유일한 선택지가 원자력이라는 거, 이제 명확히 이해되시죠?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만약 원자력이 이 폭발하는 새로운 전력 수요의 30%만 가져가도 2035년까지 연간 600억에서 9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조 원에서 12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현재 원자력 산업 전체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성장이 예고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원자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원자력 산업에 투자하려면 먼저 그 복잡한 생태계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덤비면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이걸 4단계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택이 뭐냐면 블록처럼 층층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4개의 층이 순서대로 완벽하게 쌓여야 한다는 겁니다. 맛있는 케이크를 굽는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1층은 밀가루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죠. 2층은 반죽입니다. 밀가루를 먹을 수 있게 가공한 상태죠. 3층은 오븐입니다. 실제로 빵을 구워내는 장비고요. 4층은 제빵사입니다. 오븐을 조작하고 빵을 파는 사람이죠. 원자력도 이와 똑같습니다. 1단계는 우라늄 채굴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우라늄 광석을 캐내어 옐로 케이크라는 중간 형태로 만드는 단계예요. 옐로 케이크가 뭐냐면요, 우라늄 광석을 화학 처리해서 만든 노란색 가루인데 이름 그대로 노란 케이크처럼 생겼습니다.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절대 못 만들듯이 우라늄이 없으면 원자력 발전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는 연료 가공 및 농축입니다. 여기가 기술적 장벽이 가장 높은 핵심이에요. 캐낸 우라늄 광석은 천연 상태라서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실제로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연료로 가공하고 농축해야 합니다. 농축이 뭐냐면요, 우라늄 동위 원소 중에서 핵분열이 잘 되는 성분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마치 커피 원두를 아주 진하게 내려서 에스프레소 농도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설비가 필요해서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극소수입니다. 진짜 병목 구간이죠. 3단계는 혁신 원자로입니다. 기존의 거대 원전은 짓는데 15년이 걸립니다. 설계하고 허가받고 주민 동의 얻고 공사하고, 이 속도로는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 AI 전력 수요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AI는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년에서 4년 만에 뚝딱 지을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세상을 바꾸는 대박 아이템입니다. 4단계는 기존 운영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가 뭐냐면 전기가스, 수도 같은 필수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한국전력 같은 곳이죠. 이미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해온 노하우가 있는 대형 전력 회사들입니다. 돈 잘 벌고 있고 배당도 꼬박꼬박 주는 아주 안정적인 기업들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4개 층은 서로 쇠사슬처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무너지면 2단계가 멈추고 2단계가 막히면 3단계, 4단계는 올스톱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아래가 무너지면 위도 와르르 무너지는 구조예요. 체인처럼 연결된 구조라서 어디에 투자할지 아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전 세계 우라늄 수요는 연간 약 1억 8천만 파운드인데 공급은 1억 4천만 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매년 4천만 파운드가 구조적으로 부족해요. 이 부족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메꾸고 있었냐면요. 냉전 시대 때 만들어둔 핵무기를 해체하거나 예전에 싸게 사서 창고에 쌓아둔 재고로 때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고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 땅을 파서 캐내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주요 기업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UEC라는 티커를 쓰는 우라늄 에너지 코프는 텍사스와 와이오밍에 바로 생산 가능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주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씁니다. 보통 광산이라고 하면 땅을 파헤치고 트럭이 다니는 걸 상상하잖아요. 이 회사는 다릅니다. 산소와 탄산수를 섞은 용액을 땅속 깊이 주입해서 우라늄만 쏙 녹인 다음 그 물을 다시 펌프로 뽑아 올려요. 이걸 인시추, 회수공법이라고 하는데 땅을 파헤치지 않으니 환경 파괴가 적고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리는 광산 개발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생산 시작이 가능해요. 미국 정부 에너지부에 전략 비축유처럼 우라늄을 직접 납품도 하고 있어서 매출처가 아주 든든합니다. 넥스젠 에너지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품위가 높은 우라늄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위가 뭐냐면요. 캐낸 돌덩어리 안에 진짜 우라늄이 얼마나 들어있냐는 비율이에요. 전 세계 평균이 0.2%인데 이 회사 광산은 4% 이상입니다. 무려 20배 차이죠. 품위가 높으면 아주 적은 양의 돌만 캐도 많은 우라늄을 얻을 수 있어서 채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노력으로 20배 더 버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에너지 퓨얼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현재 가동 중인 우라늄 처리 공장을 운영합니다. 자기네 광산에서 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광산에서 캔 것도 가져오면 가공해 줄 수 있어서 사업의 유연성이 아주 좋아요. 여러 군데서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카메코는 우라늄 업계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회사인데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초대형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안정성을 원하시면 이 회사가 정답입니다. 업계의 표준이자 블루칩이죠.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초집중해 주세요. 우라늄을 아무리 많이 캐도 이걸 연료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방사능 나오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의 원유를 그대로 부을 수 없잖아요. 정제해서 휘발유로 만들어야 차가 굴러가듯이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적인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5%가 아직도 러시아에서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러시아, 맞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떤지 다들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서방 세계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으려고 필사적입니다. 이게 청정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이 부랴부랴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북미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뭐냐면요. 일반적인 대형 원자로는 농축도 5%짜리 저농축 연료를 쓰는데 차세대 소형 원자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 가까이 농축된 강력한 제형 원자로계에 비해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걸 헤일루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약자니까 그냥 고성능 프리미엄 연료라고 생각하세요. 이 고성능 연료가 없으면 빌 게이츠나 샘 알트먼이 투자한 차세대 원자로들이 시동조차 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서방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센트러스밖에 없어요. 병목 중의 병목이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곳이죠. 여기를 통과해야만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BWX 테크놀로지스는 농축된 연료를 받아서 실제로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정밀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연료를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가공해서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특히 이 회사가 만드는 트리소 연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정말 예술입니다. 우라늄 알갱이를 탄소랑 세라믹으로 여러 겹 감싸서 코팅한 거예요. 마치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있죠. 이러면 극도의 고온에서도 절대 녹지 않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멜트다운 사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훨씬 안전하죠. 이 회사는 미군 핵잠수함이랑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부품도 독점 공급합니다. 잠수함 원자로 부품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계약은 수십 년간 유지되니까요. 이제 실제로 전기를 만드는 원자로 얘기로 넘어갈게요.
여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영역입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죠. 오클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알트먼이 상장할 때 직접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해서 화제가 된 회사입니다. 챗GPT 만든 그 회사 대표가 왜 원자력 회사에 개인 돈을 투자했을까요? AI가 먹어치울 전력 문제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클로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원자로를 만듭니다. 한 번 설치하면 10년간 연료 교체 없이 배터리처럼 돌아갑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없고 물로 식힐 필요도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도 설치할 수 있어요. 엄청 단순하고 안전한 설계죠. 그리고 이 회사 사업 모델이 아주 특이합니다. 원자로를 건설해서 파는 게 아니라 원자로를 직접 소유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 파는 구독 모델입니다. 마치 미니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요. 데이터 센터 옆에 딱 설치해 놓고 전기 요금을 받는 거죠. 2027년에 첫 원자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소형 원자로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이 회사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라는 아주 깐깐한 기관한테 설계 승인을 받은 유일한 소형 원자로 회사라는 점입니다. 이 승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한번 봤는데 5억 달러가 들고 시간도 몇 년이 걸립니다. 신청 서류가 12,000페이지예요. 책으로 치면 수십 건 분량의 기술 문서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해자가 있는 거죠. 해자가 뭐냐면요. 중세시대의 성 주변에 적이 못 들어오게 물 채워놓은 거 있잖아요. 사업에서 해자는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을 말해요. 뉴스케일 원자로는 공장에서 모듈로 만들어서 트럭이나 철도로 옮기고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기존 원전이 15년 걸리는 거랑 비교하면 혁명적인 단축이죠. 마지막으로 이미 돈을 벌고 있는 대형 전력 회사들입니다. 여기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버지니아에서 원전 3개를 운영하면서 200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하죠. 도미니언은 원자로 수명을 2060년대까지 연장해서 앞으로 수십 년은 더 돌릴 수 있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엄청난 뉴스가 있었어요. 아마존이랑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빅테크랑 전력 회사가 원자력으로 손잡은 겁니다. AI 전력 수요가 이 보수적인 회사들을 움직이게 만든 거죠. 도미니언은 이미 현금 잘 벌고 있고 배당도 두둑하게 주고 있어서 주가 변동성이 적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 대상이죠. 듀크 에너지는 미국 전체 원자력 발전의 10분의 1을 혼자 운영하는 거인입니다. 6개 사이트에서 11개의 원자력 유닛을 돌리면서 10,000메가와트 이상을 생산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원자로 수명도 2050년대까지 연장했고 새 원자로 건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충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이미 검증된 회사가 확장까지 하는 겁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 섬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장기 계약을 맺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죽어있던 원전도 AI를 위해 다시 살려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냐고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이 기업들 대부분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수년간 무시당하다가 최근에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주목받았거든요. 원자력이 핫해지니까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몰빵 투자 안 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과열권이라 조정이 올 것 같거든요. 너무 빨리 올랐어요. 진짜 기회는 그 조정이 왔을 때입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공포에 사지 말고 계획대로 사는 거죠. 그때 제가 100달러를 어떻게 나눌지 저만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려드릴게요. 4단계 운영 유틸리티에 35%를 배정합니다. 가장 많이 넣어요. 왜냐면 이미 돈 벌고 배당 주는 안정적인 회사들이거든요. 듀크랑 도미니언 같은 기업들이죠. 성공 확률이 가장 높고 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단계 연료 및 농축의 30%요. 병목 지점이라서 가격 결정력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만 원자로가 돌아가니까 협상력이 엄청나요. 센트러스랑 BWX 같은 기업이죠. 1단계 채굴의 20%요. 원료 공급이니까 기본은 챙겨야죠. 카메코 UEC, 넥스젠 에너지, 퓨얼스 같은 회사들입니다. 3단계 혁신 원자로의 15%요. 가장 적게 넣습니다.
왜냐면 위험하거든요. 많은 스타트업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가장 큰 수익을 줄 겁니다. 오클로랑 뉴스케일은 복권 같은 거예요. 터지면 인생 역전이지만 꽝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더 많이 넣는 겁니다. 균등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위험을 철저히 계산해서 나누는 거죠. 위험 대비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10년 전망으로 보면요. 100달러 투자하면 300달러에서 600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3배에서 6배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AI 데이터 센터는 오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소수의 기업들에게 전력을 의존하게 될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내일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 GPU를 돌릴 전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전기 없으면 그냥 차가운 철 덩어리입니다. 반도체만 보지 마세요. 전력을 보세요. 그리고 그 전력의 미래는 원자력에 있습니다. 땅에서 우라늄을 캐는 채굴업체, 그걸 고성능 연료로 바꾸는 농축업체, 소형 원자로를 짓는 혁신 기업들, 그리고 이미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을 운영하며 빅테크와 손잡는 유틸리티들, 이 4단계의 스택이 AI 시대의 진짜 인프라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커질수록 물리적인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 역설적인 진실을 깨닫는 사람이 부의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